TV조선 여론조사에서 4자 대결 시 이재명 후보 29.3%, 윤석열 후보 35.6%였습니다. 정권교체 요구는 49%, 정권 재창출은 34%였습니다. 지금까지 국내 오미크론 의심 사례는 모두 7건으로 늘었습니다. 분석 결과는 잠시 뒤에 발표됩니다. 일본에서 오미크론으로 확인된 나미비아 외교관이 인천공항에 체류했던 것으로 파악돼 국내 감염이 우려됩니다. 국내 코로나 하루 확진자가 5,000명을 넘어섰습니다. 전문가들은 사상 최악의 겨울을 맞을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민주당 1호 영입인재 조동현 선대위원장에 대한 사생활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관련 내용 보도합니다. 자맹에 들어간 이준석 대표가 장제훈 의원이 없는 부산 사무실을 예고 없이 찾았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이 대표에게 무리하게 연락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북한의 코로나 대응 내부 문건을 단독 입수했습니다. 문건에는 적들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묻힌 달러를 보낸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창사 10주년을 맞아 앞으로 10년 뒤 산업구조와 일자리 변화를 집중 조명합니다. 항공택시 등의 일상화가 기대되는데 AI 대중화 속에 살아남을 직업도 전망해봤습니다. TV조선 9시 뉴스 상사 특집으로 첫 방송 시작합니다. 미르재단의 그 뒤에 최순실 씨가 김정남이 살해당한 것 발권을 시도하다 피습을 댓글 공작팀에 문자를 주고받은 김경수 의원. TV조선 개국 10주년을 벌써 10주년이 됐네요. 개국 1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개국 10주년을 축하합니다.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9의 신동욱입니다. TV조선이 첫 그런 말을 뗀 지 벌써 10년이 흘렀군요.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데 돌아보면 정말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그 모든 것을 헤치고 여기까지 온 것은 오롯이 시청자 여러분의 덕분입니다. 그 사랑과 기대에 보답하기 위해서 더 열심히 뉴스를 만들고 여러분의 말씀에 귀 기울이겠다는 다짐으로 창사 10주년 특집 뉴스9 시작하겠습니다. 창사 10주년을 맞아서 저희와 조선일보가 공동으로 대선 여론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여야 후보 모두 국회 경험이 없는 이른바 영선 후보라는 점, 후보 주변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점, 그리고 유력 후보들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아직 상당하다는 점, 여기에 단일화 문제까지 여러 변수가 복잡하게 얽혀 있는 상황이죠. 대선 98일을 앞두고 민심은 누구를 향하고 있는지 지금부터 상세히 분석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최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국 성인 남녀 1,013명에게 내년 대선에서 누가 대통령이 되는 것이 좋을지 물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29.3%,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35.6%로 윤 후보가 오차 범위 밖에서 앞섰습니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4.2%,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3.2%였습니다. 윤 후보는 60세 이상과 20대 이하 젊은 층에서 이 후보보다 2배 가까이 높은 지지를 얻었습니다. 특히 2030 여성에서 이 후보 지지율은 전 연령층 가운데 가장 낮은 10% 초반이었습니다. 반면 40대에선 이 후보가 윤 후보를 20%포인트가량 앞섰습니다. 특히 40대 여성의 이 후보 지지율은 50.8%로 아주 높았습니다. 지역별로는 윤 후보가 PK와 TK에서, 이 후보는 호남에서 압도적 우세를 점하며 지역별 결집 양상을 보였습니다. 선거 때마다 캐스팅 보트 역할을 했던 수도권과 충청권에선 윤 후보가 우위였습니다. 단일화를 전제로 한 양자 가상 대결에선 윤 후보 43%, 이 후보 35.7%로 격차가 더 벌어졌습니다. 이번 조사에선 야당으로의 정권 교체를 원한다는 응답이 49.7%로 정권 재창출 34.8%보다 15%포인트 가까이 높았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도는 41.9%로 이 후보 지지도보다 높았습니다. 부정평가는 55.2%였습니다. 정당 지지도는 민주당 30.3%, 국민의힘 38%,
정의당 5.3%, 국민의당 2.4%, 열린민주당 2.9% 순이었습니다. 이번 조사는 TV조선과 조선일보가 공동 의뢰해 여론조사기관 칸타코리아에서 유무선 전화 면접 조사를 진행했고 응답률 12.1%,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플러스 마이너스 3.1%입니다. TV조선 최재원입니다. 이번 조사에서 이재명 후보는 경제 능력 면에서 그리고 윤석열 후보는 도덕성에서 상대 후보보다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탈원전 정책과 재난지원금을 놓고는 여론의 뚜렷한 방향성이 드러났습니다. 이어서 이채림 기자가 자세히 설명합니다. 이재명, 윤석열 후보 본인과 주변의 도덕성을 10점 만점으로 평가하란 질문에 이 후보는 평균 3.71점, 윤 후보 4.33점으로 윤 후보의 도덕성이 더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반면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를 할 수 있겠냐는 질문엔 이 후보가 5.20점, 윤 후보가 4.45점으로 이 후보가 우위였습니다. 두 후보의 호감도를 묻는 질문엔 이 후보는 평균 4.26점, 윤 후보는 4.38점으로 두 사람 모두 비호감도가 높았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추진해온 탈원전 정책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응답은 64.7%로 유지해야 한다는 응답의 2배를 넘겼습니다.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이 후보가 공약한 국토보유세 신설에 찬성한다는 응답은 21.1%, 윤 후보가 약속한 종부세 개편은 64.7%였습니다. 특히 이 후보 지지층에서도 42.6%가 종부세 개편이 필요하다고 답했습니다. 재난지원금 전국민 지급에 대해선 36.2%가 찬성했지만 자영업자 등에 선별 지급해야 한다는 응답이 58.7%였습니다. 이 후보가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철회에 이어 국토보유세도 고집하지 않겠다며 입장을 선회한 것도 이 같은 여론 흐름을 의식한 것으로 보입니다. TV조선 이채리입니다. 그런데 이번 조사에서 의미 있게 볼 대목이 또 하나 있습니다. 정권 재창출을 바란다면서도 여당의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는 비율은 76.2% 수준에 머물렀고 정권 교체가 바람직하다면서도 야당의 윤석열 후보를 지지하는 비율은 그보다 더 낮은 68.3%에 그쳤습니다. 자, 박성재 기자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네, 그래서 저희가 한 발 더 나아간 질문을 해봤습니다. 이 정권 재창출을 기대하면서도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지 않는 이유, 이 언행과 도덕성 문제를 지적한 비율이 55.9%로 이 과반을 넘었습니다. 자질과 능력 부족은 16.4%, 정책과 공약 부족을 꼽은 응답은 10.4%였습니다. 반대로 정권 교체를 기대하지만 윤석열 후보를 지지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이 자질과 능력 부족이 42.9%로 가장 많았습니다. 윤 후보의 경우 부인과 장모와 관련된 의혹도 불거진 상태인데 후보 본인이나 가족이 비호감이기 때문이란 응답은 7.6% 수준이었습니다. 결국 이 후보는 도덕성 문제가, 윤 후보는 자질과 능력 때문에 이 각각 정권 재창출과 정권 교체 여론에 못 미치고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이번 대선의 또 다른 주요 변수 가운데 하나, 바로 단일화죠. 이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여러 차례 단일화를 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심 후보 공언처럼 이재명 후보와의 단일화가 없고 대신 안철수 후보가 윤석열 후보와 단일화를 했을 경우 윤 후보가 이 후보를 10%포인트 격차로 앞설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하지만 반대의 경우에는 이렇게 박빙 승부가 예상됐습니다. 이번에는 단일화가 성공할 경우 표심이 어떻게 이동하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이 심상정 후보 지지자들이 이재명 후보로 가는 건 19.6%였지만 안 후보 지지자의 경우 40.3%가 윤석열 후보 쪽으로 흡수됩니다. 단일화 효과는 윤석열, 안철수 쪽이 더 크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번 조사에서 발견된 또 다른 특징이 있습니다. 바로 지지 후보가 없다 혹은 모르겠다는 이른바 무당층 비중이 여전히 높았는데요. 특히 20대는 무당층이 43.8%, 30대는 38.8%나 됩니다.
여야 후보 할 것 없이 2030에 공을 들이고 있는 이유입니다. 20대 여성, 이른바 이대녀가 심상정 후보에 대한 지지율이 22%로 이재명,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을 훌쩍 뛰어넘는 것도 눈여겨볼 부분입니다. TV조선 박성재입니다. 예, 다음 뉴스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오미크론에 감염된 것으로 의심되는 국내 환자가 7명으로 늘었습니다. 방역 당국이 최근 나이지리아를 다녀온 40대 부부 등에 대한 오미크론 감염 여부 조사를 지금 진행 중인데 오늘 밤 안에 결과가 나올 예정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상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은혜 기자, 의심 환자가 7명으로 늘었다고요? 네, 방역당국은 오미크론 감염 의심 환자가 3명 추가 발생해 총 7명이 됐다고 밝혔습니다. 당국은 당초 오늘 오후 9시쯤 나이지리아에서 귀국한 40대 부부 등 4명에 대한 오미크론 감염 여부를 최종 발표한다고 했는데요.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 부부는 지난달 24일 나이지리아에서 입국해 거주지 근처에서 코로나 검사를 받은 뒤 다음 날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부부 모두 접종 완료자라 격리 대상에서 제외됐고 확진 판정을 받기 전까지 이동 제한을 받지 않았습니다. 이 때문에 지역사회 전파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실제 부부의 10대 아들과 지인 1명이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았고 지인의 가족 등 3명도 추가 감염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당국은 이들의 검체도 함께 분석 중이고 결과는 토요일쯤 나올 예정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분들과 함께 항공기 탄 분들도 있을 텐데 이분들에 대한 조사도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방역당국은 부부와 함께 비행기에 탄 승객 81명 중에 국내 입국한 45명에 대해 PCR 검사를 진행했습니다. 이 가운데 1명이 델타 변이 감염자로 확인됐습니다. 당국은 부부의 좌석 근처에 앉은 6명은 밀접 접촉자로 분류해 자가격리 조치했습니다. 또 부부가 사는 거주지의 주민 8명도 조사 중입니다. 방역당국 관계자는 오미크론 변이가 국내 지역사회에 유입됐을 가능성이 없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TV조선 정은혜입니다. 예, 뉴스 중에 검사 결과가 나오면 다시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걱정스러운 상황이 또 하나 있습니다. 오미크론에 감염된 것으로 알려진 나미비아 외교관이 인천공항을 경유해서 일본에 갔다고 일본 현지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이 외교관이 공항에 머문 시간은 1시간 정도였고 탑승객의 절반 정도는 인천공항에서 합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오미크론 확진자와 접촉한 내국인이 얼마나 되는지 아직은 알 수 없는 상태여서 당장 입국 제한 조치라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상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오미크론 확진자로 알려진 30대 나미비아 남성 외교관은 지난달 27일 에티오피아의 수도 아디스아바바에서 비행기를 탔다고 일본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이 외교관이 인천공항에 도착한 건 다음 날 오후 4시쯤. 공항 내 제한구역 안에서 1시간 정도 머물다 일본행 비행기에 탑승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일본 교도통신은 외교관과 같은 비행기를 타고 나리타 공항에 온 탑승객은 70명으로 이 가운데 절반 정도가 인천에서 탑승했다고 전했습니다. 이 비행기에서 인천공항으로 내린 탑승객 규모는 정확히 알려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외국에서 들어오는 사람들에 대한 진단검사들을 계속 강화하면서 필요한 경우 변이 검사도 전체적으로 확대하는 방안. 지금까지 확인된 오미크론 변이 발견 국가는 17개국. 정부는 이 가운데 남아공 등 8개국에 대한 외국인 입국을 금지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해외에 있는 자국민 입국도 금지한다는 방침입니다. 이에 우리도 입국 금지 국가를 선제적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커지고 있습니다. TV조선 이상배입니다. 오미크론 문제를 떠나서 국내 방역 지표들은 이미 악화될 대로 악화되었습니다. 오늘은 사상 처음으로 신규 확진자가 5,000명을 넘어섰고 위중증 환자도 폭증하면서 수도권 병상은 사실상 포화 상태입니다. 이어서 박상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신규 확진자가 처음으로 5,000명을 넘은 오늘, 선별진료소 앞에도 긴 줄이 섰습니다. 백신도 다 맞고 위드 코로나도 시행이 되면서 코로나에 대한 걱정을 덜고 있었었는데 위중증 환자도 하루 새 62명이나 늘어 700명대에 들어섰습니다. 하지만 서울의 이른바 빅5 대형 병원의 코로나 중증 환자 병상은 이제 4개뿐입니다. 수도권과 전국의 중환자 병상 가동률은 거의 90%와 80%에 이르렀습니다.
대전과 세종의 경우 남은 병상이 하나도 없는 것으로 집계됩니다. 모든 행정력을 총동원하여 12월 중순까지 1,300개 이상의 병상을 추가 확보하겠습니다. 정부는 백신 추가 접종도 거듭 당부했습니다. 이 같은 대비에도 5차 대유행이 빠르게 다가오고 있다는 우려가 큽니다. 예측 모델을 계속 돌리는 분들은 피크가 없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지금 이 속도면 10,000명 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추가 방역 강화 여부에 대해 정부는 내일까지 각계 의견을 수렴해 결정하겠다고 했습니다. TV조선 박상준입니다. 이번 대기 중 사망한 코로나 확진자가 지난달에만 20명이나 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가운데 12명은 확진된 지 24시간 뒤에 숨졌습니다. 즉 만 하루 동안 병상을 기다리다가 결국 숨졌다는 뜻입니다. 지난 2월부터 9월까지는 이런 사망자가 단 한 명도 없었는데 지난달 이렇게 폭증했습니다. 성민혁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코로나 확진 후 입원 대기 중 사망자, 즉 격리병상 입원 전 자택 등에서 숨진 환자는 지난달 20명입니다. 이 같은 입원 대기 중 사망자는 코로나 사태가 발생한 지난해 2월 이후 모두 46명. 이 가운데 20명, 즉 43%가 11월 한 달에 집중 발생한 겁니다. 마침 단계적 일상 회복에 따른 병상 부족이 악화되면서 나타난 현상입니다. 지난 한 달 동안 나온 사망자는 800명. 이 가운데 입원도 못한 채 사망한 환자가 2.5%인 셈입니다. 특히 지난달 입원 대기 중 사망자 20명 가운데 확진 후 24시간이 지난 환자는 12명입니다. 이 같은 사망자는 올해 1월 2명에서 2월부터 9월까지 1명도 없다 10월 1명 발생 후 급증했습니다. 지난해엔 11개월 연속 0명이다 12월에 5명 나왔습니다. 병상 확보를 위해 행정명령만 반복할 게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치료조차 받지 못하고 숨지는 사람들이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국민 목숨이 달린 문제입니다. 결국 정부는 병상 확보를 위해 모든 코로나 환자는 재택치료를 원칙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재택치료 확대에 우려가 커지면서 또 다른 논란을 낳고 있습니다. TV조선 성민혁입니다. 예, 코로나 상황이 어느 정도 예상하기는 했습니다만 정말 심상치가 않습니다. 이대로 괜찮은지 오미크론은 또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지 감염 내과 전문의인 신상엽 한국의학연구소 학술위원장께 직접 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지금 당국이 오미크론 의심 환자 7명에 대한 지금 역학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하는데 아직 결과가 안 나왔고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보십니까, 이 사태에 대해서? 지금 이제 의심하는 분들이 이제 양성이 나온다 그러면 좀 큰 문제가 될 수 있는데요. 이게 지금 오미크론 바이러스가 최근에 나타난 변이가 아니라 조상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2020년 중반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국내에서 지금 PCR 검사로 변이를 확인할 수 있는 게 델타와 알파, 베타, 감마, 오미크론 이쪽인데 지금 의심을 하는 이유가 델타는 안 나오고 이쪽 알파, 베타, 감마, 오미크론 쪽에 PCR이 양성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걸 갖다 이제 정말로 정확하게 확인하려고 그러면 전장 유전체 분석을 하는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이제 의심을 하고 있는데 사실상 알파, 베타, 감마는 전 세계적으로 거의 없기 때문에 좀 오미크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근데 이분들이 이제 입국 후에 좀 그 자가격리 상태에서 진단된 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지역사회 전파 우려까지도 고려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예. 자, 백신만 통하면 뭐 그나마 다행인데 기존 백신이 오미크론에는 통하지 않습니까? 안 들을 가능성도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바이러스는 스스로 생존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 세포 안에 들어와야 되는데 지금 오미크론 바이러스, 변이 바이러스는 그 스파이크 단백질이 열쇠홈이라 그러면 사람 세포에 자물쇠가 있다 그랬을 때 이 열쇠홈이 많은 변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변이를 하다 보면 이게 만능 열쇠가 되면 전파력이 올라가는 거고요. 그 기존의 백신이나 이제 그런 항체 치료제들은 기존 열쇠 홈에 맞게 이렇게 무력화시키게 만들어놨는데 홈이 바뀌어버리게 되면 결합을 못하면서 백신과 항체 치료제의 효과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 두 부분에 대해서 지금 다 이제 연구를 해봐야 되는 상황이고 떨어졌을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으로서는 백신 효과가 떨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보시는 거고요. 자, 정부가 지금 아프리카에서는 8개 나라 입국 제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데 이 정도로 충분하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좀 더 강화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지금 말씀드렸지만 오미크론이 2020년 중반부터 계속 있었던 변이 바이러스인데 이게 지금 남아공에서 추가적인 변이를 통해서 발생을 한 건지 아니면 유럽 쪽에서도 지금 확인이 되고 있는데 유럽에서 기원은 했는데 남아공에서 그 유행을 해서 드러난 건지 잘 모릅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이게 20개국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지금 굉장히 오랜 1년 반을 거친 변이 바이러스라서
전 세계적으로 다 있을 이미 가능성이 상당히 퍼져 있을 예, 가능성도 있습니다.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고요. 자, 오미크론 얘기는 여기까지 좀 여쭤보고요. 조금 전에 저희가 병상 문제 그리고 위중증 환자가 대기하는 문제 이런 문제를 지적을 해드렸는데 지금 의료 체계는 얼마나 여유가 있다고 보십니까?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 수도권에 있는 대학병원이나 종합병원들은 지금 중환자실은 이제 꽉 차 있는 상태고 예. 지금 응급실에도 인공호흡기를 달고 중환자실을 올라가려고 이제 대기하고 있는 환자들이 있어서 실제 중환자는 실제보다 좀 더 많이 있는 것 같고요. 여러 부분에 있어서 지금 일반 중환자들이 입원하기가 어려운 좀 의료 측에 많은 부담이 되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예. 자, 그리고 최근에 이제 이번 주 들어서 확진자 수가 굉장히 빨리 늘어나잖아요. 오늘 5,000명 넘어섰는데 애당초 2만 명까지도 늘어날 수 있다 이렇게 예상한 전문가도 계셨는데 우리 박사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이제 일주가 지날 때마다 3,000명, 4,000명, 5,000명 이렇게 예. 늘고 있거든요. 이게 한 명이 그 다른 사람한테 갈 때마다 확진자가 1.3배씩 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지금 5,000명 되면 1.3배. 예, 그러니까 재생산 지수 1.3 정도 된다라고 하면 다음 주에는 지금 5,000에서 1.3을 곱하면 이제 6,500명 이상이 나타날 수 있는 지금 더 이상 이제 좀 추가적인 방역 강화가 없다 그러면 이런 식의 그 기하급수적인 환자 증가가 있을 수도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 같은 일반 시민들이 느끼는 가장 큰 공포는 내가 굉장히 상태가 안 좋아졌는데 갈 병원이 없다, 병원에서 받아주지 않는다, 그럼 집에서 죽을 수 있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지금 대책이 없는 상황입니까? 그렇다면? 결국은 이제 코로나19 이제 확진자 수 증가는 사실 단계적 일상회복 상황에서 불가피한 상황인데 결국 정부에서는 단계적으로 하겠다. 그러니까 빗장을 천천히 풀겠다. 또 하나는 방역 패스를 관리하겠다. 이 두 가지를 이제 얘기를 했는데 지금 둘 다 어느 정도의 문제점이 드러난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화하고 방역 패스를 보강하는 그런 조치들이 지금 바로 시행이 돼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봅니다. 예, 사회적 거리두기 다시 후퇴할 수 없다라는 게 이제 정부의 입장이긴 한데 그 부분도 한번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되겠다 이제 이런 말씀이신 거죠. 예, 신상엽 위원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어제 영입 인재 1호로 발표한 조동연 공동상임선대위원장에 대한 사생활 관련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조 위원장이 전 남편과 결혼 생활을 유지하는 과정에서 혼외자를 낳았다는 의혹입니다. 어제 조 위원장이 임명된 뒤부터 이런 의혹이 확산되자 민주당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확인한 결과는 달랐습니다. 이 결과를 두고 저희는 보도 여부를 고민했습니다. 자칫하면 성 문제로 비화할 수도 있고 자녀들의 인권 문제도 걸려있기 때문이었습니다. 혼외자 자체가 비난받을 일인가에 대해서도 판단이 다를 수 있다는 점 인정합니다. 하지만 조 씨가 집권 여당의 상임 공동선대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은 만큼 검증 차원에서 그리고 국민들의 알 권리 차원에서 보도가 불가피하다고 저희는 판단합니다. 그리고 민주당과 이재명 캠프가 사태를 축소하기 위해서 거짓 해명을 하고 있다면 이 역시 중대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한 해명을 듣기 위해서 저희는 어제부터 여러 차례 당사자와 민주당에 관련 사실을 알렸지만 답이 없었다는 점도 함께 알려드립니다. 황정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조동연 공동상임선대위원장 전 남편이 과거 SNS에 올렸던 문자 메시지입니다. 친자 확인 감정업체가 보낸 이 메시지에 불일치라고 적혀 있습니다. 결혼과 관련된 인사 등에 따르면 조 위원장은 2011년 전 남편 A씨와의 사이에서 아들을 낳았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은 그해 이혼했습니다. A씨는 이혼 이후인 2013년 아들이 친자가 맞는지 유전자 확인 검사를 했고 9월 4일 결과를 통보받았습니다. 아이가 자랄수록 자신과 외모가 달라지는 등 석연치 않은 이유들 때문이었다는 겁니다. A씨는 이미 이혼한 조 위원장에게 검사 결과를 알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군 공익제보자 출신 김영수 공익신고센터장은 논란에 대한 조 위원장의 해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은 어제 조 위원장의 사생활 논란과 관련해 사실이 아니라며 법적 대응 방침을 밝혔습니다. 사실이 아닌 걸로 확인을 했고요. 문제를 제기한 본인이 책임을 져야 될 겁니다. TV조선은 조 위원장에게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이틀에 걸쳐 전화와 문자로 수차례 연락을 시도했지만 닿지 않았습니다. TV조선 황정민입니다. 자, 이런 가운데 이재명 후보는 오늘도 2030 세대 인재 영입에 속도를 냈습니다. 오늘은 데이터 전문가와 뇌과학자 등 4명의 인재가 새로 영입됐는데 여기에 추가로 청년 전담 부처를 신설하는 구상도 밝혔습니다. 보도에 고희동 기자입니다.
이재명 후보가 팔을 뻗고 청년들과 사진을 찍습니다. 민주당은 20살 AI 개발자 김윤기 씨와 뇌과학자인 송민영 카이스트 연구원 등 2030 세대 4명의 영입을 발표했습니다. 이 후보는 청년들이 편을 갈라 다투는 전쟁 같은 상황이 가슴 아프다며 청년 전담 부처 신설을 약속했습니다. 청년에 관한 전담 부처를 신설해서 아예 청년들 스스로가 직접 책임을 지는 그런 구조도 하나. 민주당은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를 둘러싼 내용도 청년층 공략의 포인트로 활용했고 청년위원회를 직속으로 만들어 직접 위원장 하겠다고 하면서 정작 청년 당대표는 무력화시키는. 윤 후보를 지지했던 20대 청년 28명은 마음을 바꿨다고 선언했습니다. 이준석 당대표의 지위조차도 부정하며 차가운 조소 섞인 패싱으로 대표가 스스로 당무를 거부하는 사태를. 민주당에선 이재명 후보를 공부하자는 이른바 제명학 열풍도 불고 있습니다. 아는 만큼 보입니다. 이재명 후보를 공부하자 그랬습니다. 책임은 왜 이재명인가라는 이름의 PPT 형식 자료가 등장했고 당원 교육용 영상도 제작했습니다. 넉넉하지 못한 살림 때문에 교복 대신 작업복을 걸쳐야 했던 아이. 당 구성원들이 이 후보를 알아야 외연을 확장할 수 있다는 취지인데 야권에선 우상화를 꾀할 게 아니라 고통당한 국민 마음부터 살피라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TV조선 고이동입니다. 당원 동지 여러분을 믿습니다. 윤석열 후보와의 갈등으로 이틀째 잠행 중인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윤 후보의 측근인 장제원 의원의 부산 사무실을 예고 없이 방문했습니다. 물론 장 의원이 없는 상태에서 사진만 달랑 찍고 10분 만에 자리를 떴는데 의도가 있는 도발적 방문이었다는 해석이 오늘 분분했습니다. 그리고는 비공개로 전남 순천을 찾았습니다. 이태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화기를 끄고 공개 일정을 취소한 이준석 대표가 오늘 오전 장제원 의원 부산 지역 사무실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사전 통보 없는 기습 방문이었습니다. 이 대표 측은 당원 현황과 지역 현안 관련 대화를 나눴다고 했고 장 의원 측은 이 대표가 사진을 찍고 10분도 안 돼 떠났다고 했습니다. 정의화 전 국회의장과 이성권 부산시 정무특보와도 만난 사실도 사후 공개됐는데 당무 거부에 대한 비판을 의식한 걸로 보입니다. 부산을 떠난 이 대표는 전남 순천으로 이동해 지역 당협위원장을 비공개로 만나는 등 잠행을 이어갔습니다. 역시 예고 없는 방문에 국민의힘 전남도당 위원장은 미리 연락도 없었다며 나이를 떠나 소인배적 행동이라고 했습니다. 잠행을 시작한 엊그젯밤에 SNS에 올린 여기까지란 글을 쓴 시점이 일부 초선 의원들과 폭탄주를 돌려맞은 뒤란 점도 논란입니다. 당시 술자리에 참석한 한 초선 의원은 술 마시는 속도가 상당히 빨랐다고 전했고 이 대표가 일산이 자택인 의원의 차를 타고 노원구 집으로 간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당 내분에 대한 당 안팎의 비판이 커지고 있지만 윤석열 후보는 이 대표에게 당장 연락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뭐 무리하게 해서 막 연락을 하는 것보다 생각도 정리하고 이렇게 해서 다시 당무에 복귀하게 되면. 이런 가운데 민주당 박용진 의원 출판 기념회에 참석한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은 정치권에서 공정과 정의를 찾기 힘들다고 했습니다. 유행어처럼 공정, 정의, 말로는 굉장히 얘기를 많이 하지만 구체적인 얘기로는 정치에는 참 찾아보기가. TV조선 이태희입니다. 윤석열 후보는 닷새 연속으로 청년이란 간판이 걸리는 행사 일정을 잡아서 2030 표심을 집중 공략했습니다. 사흘간의 충청 일정을 마무리하면서도 청년과 미래 일자리를 특히 강조했는데 기업인들을 향해선 상속세 개편 의지를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홍현주 기자가 동행 취재했습니다. 천안 독립기념관을 찾은 윤석열 후보는 충청이 배출한 독립운동가들을 언급하며 국민 주권 회복 의지에서 일어난 항일 독립 정신이 헌법의 근간이라고 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있을수록 다시 그 원류를 되새긴다는 측면에서 한국폴리텍대학에선 VR 장비를 쓴 채 360도 돌아보거나 3D 프린터 제작 과정을 지켜본 뒤 학생들과 일자리에 대한 고민을 공유했습니다. 지방권에 있는 일자리보다는 대부분의 청년들이 수도권에 있는 일자리에 취업하기 희망하고 있습니다. 저 또한 수도권에 있는 일자리에 취업하기 과세 면제를 통해 가지고 정부가 이런 것을 직접 투자도 하지만
사내복지에 기업이 힘쓸 수 있도록 유인책을 많이 만들어내겠습니다. 지난 27일 이후 닷새 연속으로 청년들과 만나는 일정이 진행됐는데 윤 후보는 청년 앞에만 서면 기성세대는 다 죄인이라며 고질적인 저성장의 근본 원인이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지역 청년들과 간담회를 마지막으로 2박 3일 충청 일정을 마무리한 윤 후보는 비수도권 청년들이 위축된 인상을 받았다며 미래 산업에 대한 투자를 약속했습니다. 천안 지역 기업인들을 만난 윤 후보는 상속세 부담에 기업 운영이 어렵다고 강조했습니다. 근로자들의 고용보장이라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기업이 영속성을 좀 가질 수 있도록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선 기업인들의 경영 의지를 위축시킬 수 있다고 했습니다. TV조선 홍현주입니다. 계속해서 법원으로 가보겠습니다. 이 아들이 화천대유에서 퇴직금 등의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곽상도 전 의원의 구속 여부가 오늘 밤 결정됩니다. 이른바 50억 원 클럽 관련자 가운데 첫 구속영장인데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채영 기자. 네,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나와 있습니다. 네, 아직 구속 여부는 결정되지 않았죠? 네, 그렇습니다. 곽상도 전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는 오늘 오전 10시 반부터 2시간 좀 넘게 진행됐습니다. 곽 전 의원은 현재 서울구치소에서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곽 전 의원의 혐의는 특경법상 알선수재입니다. 검찰은 2015년 곽 전 의원이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의 부탁을 받고 하나은행 측에 영향력을 행사해 화천대유와 컨소시엄에 참여하게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화천대유가 곽 전 의원 아들에게 지급한 50억 원 가운데 세금 등을 뗀 실수령액 25억 원을 영장 범죄 사실에 기재했습니다. 검찰은 오늘 심사에서 김만배 씨의 진술과 정모회계사의 녹취록 등을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네, 곽 전 의원은 혐의를 모두 부인했는데 쟁점은 뭡니까? 네, 오늘 구속영장 실질심사의 핵심 쟁점은 곽 전 의원이 실제로 하나은행 측에 압력을 행사했는지 여부입니다. 곽 전 의원은 화천대유가 막대한 이익을 얻어서 생긴 일들일 뿐이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남들이 상상할 수 없는 돈을 벌었다는 거에 대해서는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이상한 일들이 지금 생겼다고죠. 곽 전 의원은 검찰 주장에 근거가 없고 50억 클럽도 실체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영장심사 과정에서 곽 전 의원의 청탁을 받았다는 하나은행 관계자를 특정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하나은행에 영향력을 행사했다 하더라도 6년 뒤에 아들이 돈을 받은 게 뇌물이 되느냐를 놓고 양측은 공방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TV조선 이채연입니다. 경남 김해의 한 공장에서 50대 남성이 흉기 난동을 벌였습니다. 출동 경찰까지 위협하는 등 긴박한 상황이 이어졌는데요. 결국 경찰이 실탄을 쏴 제압했습니다. 이성진 기자입니다. 경찰관 2명이 50대 남성 A씨를 쫓아갑니다. A씨가 갑자기 손에 든 흉기로 위협하자 경찰관이 테이저건을 쏘며 대응합니다. 하지만 A씨가 입고 있던 두꺼운 외투 때문에 소용이 없습니다. 경찰을 위협하며 공장 안으로 진입한 A씨는 흉기를 휘두르며 난동을 이어갔습니다. 경찰은 공포탄 1발과 실탄 3발을 발사해 흉기를 휘두르며 난동을 부리던 A씨를 제압했습니다. A씨는 허벅지에 총상을 입은 채 저항하다 10여 분 만에 결국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A씨가 경남 김해의 한 공장에서 흉기 난동을 부린 건 오늘 새벽 4시 50분쯤. 당시 공장에 있던 당직 직원은 다행히 화를 면했습니다. 모르겠는데요. 경찰과 있고 안 해봐야된대요. 싸우면 했는가. 경찰은 A씨와 해당 업체가 납품 대금 액수 문제 때문에 갈등을 빚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대금 관련해서 서로 계산상 착오로 다툼이 이루어져서 그 앙심으로 범행을 한 것으로 지금 추정하고. 하지만 업체 측은 A씨에게 대금을 모두 지급했다고 반박했습니다. 경찰은 총상을 입은 A씨가 치료를 마치는 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TV조선 이성진입니다.
맹독성 물질인 니코틴을 이용한 살인 사건이 또 발생했습니다. 이 40대 남성이 갑자기 숨져서 부검을 했더니 니코틴 중독으로 드러났습니다. 평소 담배를 피우지 않았던지라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경찰 조사 결과가 이뤄졌는데 아내가 니코틴 용액을 미숫가루에 섞은 뒤 남편에게 건넨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구재영 기자입니다. 지난 5월 40대 남성이 자신의 집에서 갑자기 쓰러져 숨졌습니다. 이 남성은 하루 전 미숫가루를 마신 뒤 복통을 겪었습니다. 배가 아프고 설사도 하고 구토도 해서 신고를 병원에 이제 모셔다 드렸고 이제 그 다음 날 이제 심정지가 오신 거죠. 국과수 부검 결과 남편이 숨진 이유는 니코틴 중독이었습니다. 숨진 남성은 8년 전 담배를 끊은 상황. 경찰은 즉시 강력 사건으로 수사를 전환한 뒤 지난달 3일 아내 A씨를 구속했습니다. 경찰은 30대 아내 A씨가 범행 전 미리 구입한 니코틴 액상을 미숫가루에 섞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A씨는 자신의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고 있습니다. 남편이 끊었어요. 8년 전에. 여자가 계속 부인하고 있어요. 자기는 살해 안 했다고. 고농도 니코틴 용액은 지난 2016년 남양주에서 발생한 니코틴 살인 사건 이후 판매가 금지됐지만 암암리에 유통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농약으로 쓰던 맹독성 물질이고요. 진한 용액을 흡입하거나 섭취하거나 이 주사하면은 치명적이죠. 경찰은 아내 A씨에게 고농도 니코틴 용액을 판매한 전자담배 판매점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할 방침입니다. TV조선 구자영입니다. 아침부터 학교 앞에서 음주운전을 한 40대 남성이 붙잡혔습니다. 하마터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는 상황이었는데 천만다행으로 수상한 낌새를 눈치챈 운전자가 추격 끝에 차를 세우면서 일단락됐습니다. 이 40대 남성 손에는 소주병이 들려 있었습니다. 전정원 기자입니다. 지난달 26일 오전 10시쯤 서울 동작구의 한 터널 안 갑자기 차 한 대가 끼어들더니 비틀거리며 차선을 넘나듭니다. 음주운전을 의심한 뒷차 운전자가 앞으로 가 막아보지만 골목으로 달아납니다. 주변에 있던 또 다른 시민까지 가세해 가까스로 차를 멈춰 세웠습니다. 40대 운전자는 차 밖으로 나와 횡설수설합니다. 차 안팎엔 술 냄새가 진동하고 운전석 옆엔 반쯤 남은 소주병이 놓여 있었습니다. 사고 날 뻔했는데 피했는데 이상하더라고요. 보니까 차에 소주 있고 술 냄새가 엄청나고 큰일 나가지고. 음주 측정 결과 운전자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 운전자는 한 손에 소주병을 들고 술을 마시며 운전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컵홀더 쪽에 있던 그 소주를 그냥 마시더라고요. 이미 반병 이상 비워져 있는 거예요. 이 운전자는 초등학교 스쿨존에서도 음주운전하며 과속과 신호위반을 해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뻔했습니다. 돌아오다 보니까 어린이 보호구역에 걸쳐서 달렸겠죠. 경찰은 이 운전자를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하고 보복운전과 음주 측정 거부 등 혐의 적용을 검토 중입니다. TV조선 전정원입니다. 지상에는 운전자 없이 자동차가 알아서 자율주행을 하고 그 위 하늘에는 항공택시가 떠다니는 모습. 영화 속의 한 장면이 아닌 바로 10년 뒤 도심의 모습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은 꿈처럼 생각되는 이런 모습은 산업구조의 변화와 함께 현실로 다가올 전망입니다. 저희 TV조선은 개국 10주년을 맞아서 앞으로 10년 후 달라질 산업구조와 일자리 변화를 집중 조명합니다. 먼저 박상현 기자가 미래 산업 변화를 보여줍니다. 드론 모양의 비행체, 수직 이륙과 동시에 하늘을 나는 택시가 됩니다. 상용화는 2030년 이후에 지금 가능하도록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기존에 있던 그런 교통수단에 하나 더 더해서 지상에는 자율주행차가 질주합니다. 좁은 골목에서도 후진과 주차까지 완벽하게 합니다. 자율주행 기반 기술이다 보니 이러한 기술들이 좀 더 발전되면은 통합화가 됐을 때 도심에서도 자유롭게 주행할 수 있는 기술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신약 개발과 가상현실인 메타버스까지 AI 산업이 주도합니다.
수면 현장의 중심에는 헬스케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손목에 찰 수 있는 스마트 시계 하나로 혈압과 심박수 그리고 산소 포화도까지 측정이 가능합니다. 이 바로 미래 스마트 헬스케어의 첫 시작입니다. 10년 내에 헬스케어 산업은 전 세계 신규 부가가치의 40%를 차지할 것이란 전망도 나옵니다. 지금 고령화 사회뿐만이 아니라 건강에 대한 관심들이 상당히 높거든요. 거기에 지금 빅데이터, AI가 섞이면서 헬스 산업은 IT 기술과 접목돼 스마트 팩토리도 가능케 합니다. 야외에서 키우던 농작물을 토양과 햇볕이 필요 없는 실내 스마트팜에서 생산합니다. 기후나 토양 등 외부 환경에 대한 영향을 덜 받고요. 안정된 품질의 채소를 언제든지 내가 원할 때 재배해서 수확할 수 있는. 미래산업 먹거리를 찾아 전 세계는 우주로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도 2031년까지 170기의 위성을 개발한다는 계획입니다. 세계 우주 산업 시장은 2040년 연간 1조 달러가 넘을 거란 전망입니다. 다가올 10년은 과거 10년보다 예측할 수 없는 변화가 더 빠르게 진행될 전망입니다. TV조선 박상현입니다. 산업의 변화는 자연스레 미래 일자리 지형도도 바꾸겠죠. 특히 인공지능과 로봇이 그 변화의 중심에 있는데요. 한번 카페로 가볼까요? 점원이 아닌 기계에 주문을 입력하고 커피는 로봇 바리스타가 만듭니다. 완성되면 서빙 로봇이 자리로 가져다 주겠죠. 이렇게 기술이 사람을 대체하는 시대에 내 일자리는 어떻게 변할지, 우리는 어떤 준비가 필요한지 오현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배달 로봇이 길을 건너고 장애물도 피하며 주문한 음료를 전달하고 호텔 로봇은 객실에 물을 가져다 줍니다. 인공지능은 이미 서비스 업무를 빠르게 습득하고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AI 은행원입니다. 대출 상담 받으러 왔어요. 개인 신용 대출이신가요? 아니면 전세 대출이거나 개인 대출이신가요? 신용 대출이요. AI 인간은 의상을 고르고 읽을 원고만 입력하면 언제나 최상의 컨디션으로 방송을 할 수 있습니다. 스튜디오가 있어야 되고 그 앵커나 아나운서가 있어야 되고 촬영하시는 분이 있어야 되고 편집하시는 분이 있어야 되는데 사실 그런 거 다 없이도 한번 AI를 만들어 놓으면 네, 전문직도 예외는 아닙니다. 세무신고부터 환급까지 세무사의 일을 인공지능이 대신하고 주문에 따라 주식을 사고 파는 트레이더의 업무도 AI가 담당합니다. 2000년만 해도 골드만삭스 뉴욕 본사에 근무하는 트레이더는 600명이었지만 이제 2명뿐입니다. 정형화된 업무를 반복적으로 하는 일자리는 자동화로 사라지는 반면 사람에 따라 맞춤형 스타일을 만들어야 하는 헤어 디자이너, 또 의사소통이 필요한 심리치료사 등이 AI로 대체되지 않을 직업으로 꼽힙니다. 세계경제포럼은 2025년까지 기계가 사람의 일자리 8,500만 개를 빼앗고 대신 9,700만 개가 새로 생길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데이터를 분석하고 프로그램을 설계하는 등 주로 자동화를 만드는 직업들입니다. 앞으로 과제는 기존의 직업이 사라지고 새 직업이 생길 때 대규모 실업을 막는 겁니다. 정부의 직업훈련 등 지원과 함께 신기술이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도록 돕는 정책이 뒷받침돼야 합니다. 인간의 노동력을 줄이는 AI 기술에 대한 정부 지원이나 세제 혜택은 좀 자제를 하시고 오히려 다른 종류의 직업을 창출해낼 수 있는 AI 기술에 대해서 지원되는 방향으로 AI와 협업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된 시대. 인간과 AI가 평화롭게 공존할 방법을 고민할 때입니다. TV조선 오현주입니다. 네, 이런 기술의 발달은 의료 발전으로도 이어져서 수명도 연장될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오늘 수명과 관련된 통계가 하나 발표됐는데 지난해에 태어난 2020년생은 평균 83세 넘어서까지 살 것이라고 전망됐습니다. 1990년생보다는 12년 가까이 늘어난 수치입니다. 송병철 기자입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0년 생명표입니다. 지난해 출생아는 평균 83.5년의 삶을 누릴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기대 수명이 2010년생보다는 3년, 1990년생보다는 12년 더 긴 겁니다. 남녀 모두 건강 수명을 처음 측정한 2012년 이래 주관적으로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기간은 계속 늘고 있습니다. 남녀 모두 OECD 기대 수명 평균치보다 높았는데 남자는 처음으로 10위권에 들며 9위에, 여자는 일본 다음으로 2위에 올랐습니다. 과거보다 운동 등 생활 수준이 나아졌고 의료 기술도 발달한 게 장수 비결로 꼽힙니다. 기본 체조를 하게 되면 이제 몸에 대한 신진대사가 바란스가 맞잖아요. 그러니까 밥맛도 이제 생기고. 지난해 출생아의 3대 예상 사망 원인은 암과 심장 질환, 폐렴입니다. 암이 없다면 기대 수명은 3.6년, 심장 질환이 없다면 1.4년 더 늘어나는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의료 수준이라든가 또 우리 건강보험 시스템 있지 않습니까? 조기 발견해서 조기 치료하는 것들 그런 것도 있고. 다만 우리 사회는 저출산과 맞물린 고령화로 인해 사회적 비용 증가와 재정 불균형 심화에 점점 더 직면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TV조선 송병철입니다. 예, 저희 TV조선이 첫 방송을 시작한 이후 지난 10년 동안 우리 사회는 빠르게 변화해 왔습니다. 경제적으로는 선진국의 대열에 들어섰습니다. 그러나 그 빠른 변화의 그늘 역시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국민소득 3만 불 시대, 같은 하늘 아래 살지만 선진국 국민임을 체감할 수 없다는 사람도 많은데 그 대표적인 사람들이 바로 탈북민들입니다. 목숨 걸고 자유를 찾아왔지만 4명의 1명은 극빈층이고 5명의 3명은 홀로 쓸쓸히 죽음을 맞는 게 이들의 현실입니다. 정준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8월 경기 평택의 단칸방. 썩는 냄새가 난다는 신고로 경찰이 출동해 보니 방 안엔 숨진 지 일주일 된 한 남성 시신이 있었습니다. 3년 전 홀로 한국에 온 탈북민이었는데 정착을 잘 못하시고 술을 많이 드셨어요. 외로운 죽음 곁에 있어준 사람은 없었습니다. 만난 적이 없어서 무슨 일이나 그 정도. 지난해부터 올 7월까지 숨진 탈북민 가운데 고독사 비율은 60%, 5명의 3명은 홀로 죽음을 맞았습니다. 살아있는 탈북민의 삶도 녹록지 않습니다. 북한 자격과 경력은 인정 못 받는 경우가 많고 식당 일해보고 포장하는 것도 해보고 옷공장에서 해보고 닭공장에도 가보고 임금 차별도 일수. 15만 주 끝내 8만 주. 지난해 탈북민 경제활동 참가율은 60%, 고용률은 54%인데 2년 연속 하락했고 탈북민 약 25%가 기초생활수급자로 국민 전체 수급자 비율의 6배 달합니다. 탈북민 4명 중 1명은 매달 50만 원 남짓한 수급비로 생활을 이어갑니다. 각종 공과금 등을 내기도 빠듯한 수준인데 알바라도 하면 수입이 생겼다고 그마저 줄어듭니다. 오죽했으면 어디가 하루 일해도 사장한테 빌려서 제발 카드 넣지 말고 현금으로 주세요. 정부의 탈북민 관리도 부실해 거주불명 탈북민이 871명에 이르고 정부가 가진 탈북민 연락번호 83%가 결번입니다. 1, 2년 사이에는 중국보다 또 여기도 못하니까 오지 말라. 이건 결국 우리 대한민국이 탈북민들한테 잘 못해줬다는 얘기입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최근 5년간 탈북민 6천여 명이 입국했는데 대한민국을 등지고 떠난 탈북민도 3,700여 명에 달했습니다. 왜요 지금 와서는? 나는 문어대도 서산하고 이따가 석담하고 이랬는데 TV조선 정준영입니다. 예, 북한 관련 단독 보도로 이어가겠습니다. 코로나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한 작년 초 북한의 기관들은 적들이 의도적으로 코로나 바이러스를 북한에 유입시킬 수 있다며 사상 교육을 강화했습니다.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방역 체계를 강화하기보다는
체제 안정을 위해서 음모론까지 퍼뜨렸다는 건데 저희가 그 해당 문건을 입수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권은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코로나19가 세계적으로 확산되던 지난해 2월, 북한 노동당 선전선동부는 코로나가 외부 탓이라는 인식을 심으라는 교양 자료를 각급 당 조직에 내려보내며 사상 교육을 지시했습니다. 우리 국가 최고 지도부를 해치기 위해 생화학 물질을 사용하려던 세력들이 코로나 확산 기회를 이용하려 한다. 적들의 코로나 전파 책동을 막기 위한 투쟁이 치열한 계급투쟁이란 내용 등이 담겼습니다. 우리의 경찰에 해당하는 국가보위성은 고위 간부들에게 탈북자들이 바이러스로 오염된 $1 지폐를 서해바다로 떠내려 보낸다는 보고까지 올립니다. 지난해 3월 선전선동부 문건에는 적들이 의도적으로 바이러스를 들여보내려고 책동할 수 있으므로 대책을 철저히 세워야 한다는 김정은 위원장의 지시가 적혀 있습니다. 우리 정부와 코백스 등이 제안한 백신 지원을 거부하고 체제 옹호를 위한 내부 통제만 강화하고 있었던 겁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이 전염병과 겹치면 김정은 체제가 전복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음모론을 통해 주민들을 선동하려는 그런 의도로 보입니다. TV조선 권은영입니다. 새로운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 오미크론 국내 역학조사 결과가 지금 막 나왔습니다. 나이지리아를 방문하고 돌아온 40대 부부 등 5명이 오미크론 양성 반응을 보였다고 질병관리청이 조금 전 발표했습니다. 국내에서 오미크론 감염 확인된 첫 사례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자, 정은혜 기자, 발표 내용 자세히 정리해 주시죠. 네, 질병관리청은 최근 나이지리아에 다녀온 40대 부부 등에 대한 전장 유전체를 분석한 결과 모두 5명에게서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가 확인됐다고 조금 전 발표했습니다. 국내 첫 사례입니다. 40대 부부를 중심으로 한 의심 환자들 가운데 3명, 이 밖에 다른 해외 입국자 중에서 2명입니다. 이들 부부는 지난달 24일 나이지리아에서 입국해 거주지 근처에서 코로나 검사를 받은 뒤 다음 날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 뒤 자녀 1명과 지인 1명도 코로나에 감염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여기에 지인의 가족 등 3명도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방역당국은 오미크론 변이 감염이 의심되는 나머지 확진자 4명에 대해서도 전장 유전체를 분석하고 있습니다. 눈여겨볼 점은 여행을 다녀온 부부 모두 백신 접종 완료자로 입국 후 격리 면제 대상자였다는 건데요. 이에 따라 확진 판정을 받기 전까지 아무런 이동 제한을 받지 않아 지역사회 전파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방역당국 관계자는 오미크론 변이가 국내 지역사회에 유입됐을 가능성에 대해 그 가능성이 없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TV조선 정은혜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뉴스9을 보고 계십니다. 뉴스9을 보고 계십니다. 뉴스9을 보고 계십니다. 오늘이 TV조선 뉴스가 시청자 여러분을 찾아뵌 지 10년째 되는 날입니다. TV조선은 지난 10년 동안 한결같이 권력의 감시자 역할을 잊지 않았습니다. 김학의 당시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을 세상에 처음 알리고 국정농단 사건 보도의 시작과 종지부를 찍은 것도 TV조선이었습니다. 드루킹 댓글 조작 보도와 최근 공수처의 에스코트 조사까지 사실을 보고 진실을 말하려고 노력해왔습니다. 오늘은 시청자와 함께한 TV조선 뉴스 10년의 포커스를 마쳤습니다. 2011년 12월 1일 세상에 없던 뉴스를 만들겠다는 각오로 출발한 TV조선 뉴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 전두환 전 대통령 일가의 은닉재산 압수수색 소식을 처음으로 세상에 알렸습니다. 네, 또 장남 제국 씨가 운영하는 출판사 본사 등 15곳을 압수수색하고 있습니다. 최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자 사건에서 가사동미 증언을 최초 보도해 진실을 밝혔고 김정남 암살 소식을 가장 먼저 전해 전 세계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김정은의 이복형, 김정남이 살해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TV조선은 이어 미르재단의 실체를 알리며 국정농단 보도에 중심에 섰습니다. 공수처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에스코트 조사했다는 보도에선 권력을 감시하는 언론의 자세를 다시 한 번 보여줬고 김경수 전 경남지사와 드루킹의 댓글 조작 의혹 보도는 치열한 정치 공방 끝에 대법원에서 진실이 가려졌습니다.
범죄 사실 대부분을 인정한 것이고 이는 그동안 진실을 밝혀달라는 피고인에 대한 답입니다. 304명의 아까운 목숨을 떠나보내야 했던 세월호 참사와 만여 명의 사상자를 낸 네팔 대지진 현장. 계속되는 코로나19와의 싸움에서도 TV조선 기자들은 국내외를 가리지 않고 현장을 지켰습니다. 여전히 많은 홍콩 시민들이 우산을 쓴 채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시청자의 곁에 선 지 10년. TV조선 뉴스는 앞으로도 두려움 없이 진실의 편에 서겠습니다. 뉴스9 포커스였습니다. 인류에 대한 사랑과 희망을 그린 20세기 위대한 화가 샤갈의 특별전이 국내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다채로운 색감으로 상상력을 전하는 샤갈의 세계로 백은영 기자가 안내합니다. 에펠탑을 배경으로 포옹을 한 남녀가 스탁을 타고 낙원으로 향합니다. 노란 꽃다발을 들고 있는 붉은색의 여인과 아이, 푸른색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 초록빛 생강 위에 다리들이 평화로워 보입니다. 러시아 혁명 이후 파리로 이주한 샤갈이 아내와 행복했던 시절을 표현한 작품입니다. 합보를 안고 편안한 자세로 하늘과 땅 사이를 부유하는 다윗 왕, 그 아래로는 예루살렘 사람들이 줄지어 있습니다. 샤갈은 2차 세계대전 중 희생된 이들을 추모하면서 고통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는 구원의 메시지를 전하기도 했습니다. 인간 창조, 아담과 이브, 우리가 이미 친숙하게 알고 있는 신화적인 이야기를 샤갈스러운 화풍의 장면들로 스토리를 감상하듯이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 전시는 특히 성서를 바탕으로 인류에 대한 사랑과 희망을 담은 작품을 대거 선보였습니다. 유족이 소장하고 있던 희귀 작품을 비롯해 아시아에서 처음으로 공개하는 4m 대형 테피스트리 등 총 220여 점이 관람객을 맞습니다. 몽환적인 꿈의 세계를 가장 세밀하게 그린 달리의 작품입니다. 스페인과 미국 등 세 곳의 달리재단과 협업을 통해 현실을 변형시키고 재해석한 시기별 작품 140여 점이 전시장을 메웠습니다. TV조선 백은영입니다. We have to be the check on their power. If we don't hold them accountable, I mean, my God, who will? 1971년 워싱턴 포스트는 국방부의 1급 기밀 문서를 입수했습니다. 베트남전과 관련해서 대통령들이 국민을 얼마나 속여왔는지가 낱낱이 담긴 문서였죠. 권력으로부터 가전 협박이 쏟아졌지만 편집국장과 발행인은 밀어붙입니다. Let's go. Let's do it. Let's go. Let's publish. 그 이더맨 워터게이트를 터뜨려 대통령을 쫓아냈던 워싱턴 포스트의 요즘 편집국 풍경입니다. 여기저기 피노키오 인형과 컵, 책과 포스터가 있습니다. 대통령, 정치인, 공직자의 거짓말을 밝혀내는 진실 추적의 상징물이죠. 뉴욕타임스 역시 진실은 어렵다 캠페인을 벌이며 진실을 위협하는 시대에 맞서고 있습니다. 올해 노벨 평화상을 받은 필리핀 언론인 마리아 레사도 온라인 세상의 창구라는 거짓말 바이러스가 민주주의를 뒤흔들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If we have no facts, we can't have truth. Without truth, we don't have trust. 그리고 오늘 저는 민무신 분립을 생각합니다. 백성의 신뢰가 없으면 나라가 바로 설 수 없다는 공자의 가르침입니다. 백성은 물같이 순하지만 말길이 막히면 홍수처럼 툭을 무너뜨리고 때로 세상을 휩쓸어버립니다. 백성의 입을 막고 죄로 다스린다면 그 나라는 반드시 망하고 만다는 율곡의 경고처럼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 시대 언론의 사명도 국민의 언론을 터 국민의 뜻이 물처럼 흐르게 하는 것이겠죠. 그렇듯 저희 TV조선이 국민의 말에 귀 기울여 온 지 오늘로 꼭 10년이 됐습니다. 그 세월이 결코 길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만 대한민국 정치사에서 지난 10년은 질풍노도의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걸어온 길 역시 순탄치만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언론을 향한 온갖 압박이 쏟아졌습니다. 권력에 불리한 뉴스에는 의뢰 가짜 뉴스라는 딱지가 붙었고 노골적으로 재갈을 물리려 드는 일도 적지 않았습니다. 저희도 물론 실수와 허물이 없지 않았다는 점 고백하고 반성합니다. 그래도 권력을 감시하고 비판하는 언론 본연의 임무를 게을리하지 않았다고 자부합니다. 그 모든 빛과 그늘을 뚫고 10년을 지나온 힘은 무엇이었겠습니까? 독자 없는 신문, 시청자 없는 방송이 무의미하듯 언론이 바른 말을 할 수 있는 힘은 오직 국민 여러분에게서 나옵니다. 진실을 찾으려고 대낮에도 등불을 켜고 다녔다는 디오게네스처럼 사실과 진실을 밝히는 새로운 10년의 여정을 시작합니다. 언론의 근본이기도 한 무신, 분립을 되새기며 다시 나아가겠습니다. 12월 1일 앵커의 시선은 사실을 보고 진실을 말합니다. 였습니다. (12월의) 시작과 함께 본격적인 겨울 날씨가 찾아왔습니다. 이젠 달력상으로도 완전한 겨울인데요. 내일은 오늘보다 더 춥기 때문에 옷을 든든하게 입으셔야겠습니다. 오늘보다 많게는 10도 가까이 떨어지는 곳도 있겠는데요. 내일 아침 기온은 춘천이 영하 7도, 서울 영하 4도, 안동은 영하 6도를 보이겠습니다. 바람이 불어 체감 추위는 더 심하겠습니다. 오후에는 경기 북부와 강원 북부 지역에 비나 눈이 조금 오겠고요. 밤부터는 충남과 전북 지역에 비가 조금 오겠습니다. 동해안 지역은 건조특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날이 건조한데 바람도 강하게 불기 때문에 화재 사고 없도록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금요일 오전에는 비나 눈 소식이 들어있는데요. 양은 매우 적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까지는 아침마다 영하권 추위를 보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2021년 12월 1일 개국 10주년 특집으로 전해드린 뉴스9는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